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책 놓아버림 가져왔습니다. 제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책은 전부 다 가지고 있고요. 모든 책을 아마 제가 다 읽었을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있을까? 네. 그래서 이 놓아버림 책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가져왔고요. 이 책 두께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리뷰를 할 예정이고 저번 때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좀 더 자유롭고 평온해지고 제가 원하는 것을 더 빠르게 잘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책 제가 여러 권 리뷰를 할 예정인데요. 김유라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검색하면은 영상이 많이 나올 거예요. 다 한번 보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는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이유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돈이 없어서 없어 하는 사람은 정말 없음이 창조되고 있어 하면 있음이 창조되는 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내 안의 위대함을 찾는 항복의 기술이라고 앞면 이렇게 써 있고요. 안에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 제가 이제 줄을 그어놨어요. 놓아버림이야말로 정말로 단순하고 효과가 빠르다고 합니다. 놓아버림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해요. 간단히 말해서 놓아버림으로써 우리는 감정적인 애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걸 놓아버리지 못했어요. 머리를 풀러야 나는 예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를 묶으면 얼굴이 커 보이고 그래서 이마도 너무 넓고 막 이걸 가려야 돼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늘 답답했습니다. 얼굴에 막 머리카락 달라붙고. 그래서 이제 귀신같이 하고 다니는 여자들 가끔 있죠. 이제 그 여자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놓아버림 이 책을 읽고서 지금 저는 책을 한 권 읽으면 뭐 하는 여자입니까? 한 가지를 실천하는 여자입니다. 뭘 실천해요? 가장 쉬운 것을 실천합니다. 이 얘기는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에 제가 자세하게 써놨죠. 이것이 저의 독서하고 성장하는 비결이에요. 제가 이걸 읽고서 리뷰를 할 때 나는 이번에 풀어 헤친 머리를 간단하게 묶음으로써 놓아버리겠다 라고 선택하니까 지금 너무 편하고 리뷰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통의 주된 원인은 애착입니다. 긴 머리를 놓아버립니다. 이러다 쇼커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평생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내 얼굴이 너무 수치스럽고 못생겼기 때문에. 머리를 묶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좋은지 몰라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놓아버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감정을 많이 억제해요. 억제한 감정이 주는 압력이 커지면 나중에 짜증이 잘 내는 성격이 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요. 목이나 근육의 긴장, 두통, 복통, 생리불순, 대장염, 소화불량, 불면증, 고혈압, 알레르기 등 신체 문제를 느낍니다. 억제한 감정 때문에 많은 병이 생긴다. 어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그 감정에 대한 죄책감과 공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절대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제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자, 두려움이 너무 커서 절대 느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너무너무 큰 사람은 그것을 느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이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환경을 만듭니다. 투자 아예 안 하고요.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려워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냥 그저 살아갑니다. 근데 그 불평합니다. 왜 나는 투자 수익이 없어요? 왜 나는 사업해서 대박이 안 나요? 라고 합니다. 사실요, 지식이나 어떤 돈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두려움만 걷어내면 우리도 다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내가 그것을 느끼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거죠. 혹은 두려움이 줄어들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택하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놓아버림입니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요, 만약에 막 표출합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서 표출해요. 그럼 남에게 떠넘기죠. 그럼 그 사람은요, 그것을 공격으로 느끼고 감정을 억제하거나 그 사람 역시 이제 감정이 글로 넘어가는 거야. 내가 표출하면 글로 넘어가서 그는 그 화가 난 감정을 억제하거나 또 표출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 표출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훨씬 바람직한 대안은 우리가 아까 억압하면 안 좋다라고 했죠. 그렇다고 표출하는 것도 안 좋다는 얘기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챙겨서 중화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늘 말하는 뒤에서 쌍욕하기, 그 사람 보는 데서 쌍욕이 아니라 뒤에서.
화날 때 우리가 바로 응답을 하게 되면 우리 말이 차갑게 쏘아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좀 날 때 잠깐 있다가 대화로 이렇게 조용히 내가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좋겠죠. 자, 이런저런 일들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원래 화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일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아들 셋 키우기 힘들지 않아요? 아들 셋 너무 화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다. 아들 셋이 엄마를 화나게 하려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그저 그 아이들이 즐거운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나는 내가 즐거운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화가 날 일이 사실 없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겁이 많은 사람은요, 겁나는 일을 촉발시킵니다. 화난 사람은 짜증나는 상황에 둘러싸입니다. 여러분, 짜증내는 사람 주변에 보셨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짜증내요. 이것도 짜증내고 저것도 짜증내고. 그저 짜증나거나 화날 핑계를 찾는 것 뿐입니다. 자부심에 찬 사람은 계속 모욕당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어라고. 누구도 나를 무시하고 누구도 나를 무시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위대한 스승은요, 모두 우리의 내면을 가리키며 직시하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뭐야, 나 지금 내 삶에서 이러한 힘든 일이 생기는데 이게 다 나 때문이라고? 내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아이고 억울해.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나 때문이라고? 억울함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억울함이 올라오면서 뭘 들여다보게 됐냐면 저는 그동안 항상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야지, 네가 그러지 말았어야지, 당신이 저한테 그러지 말았어야죠 라고 그런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야죠. 그런 것들을 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내 내면을 보라고 하니까. 억울한 내가 있었어요. 억울함에 대해서도 뒤에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자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진실이 있대요. 그럼 뭐야? 나는 부족해서 더 알아야 되고, 난 부족해서 더 공부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이게 진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신념을 놓아버려야 한다고 해요. 어떤 신념이요? 첫 번째, 열심히 일하고 안간힘을 쓰고 희생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야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읽었을 때 제가 이제 유튜브도 그지같이 편집 안 하고 한 이유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다. 자막을 넣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고통은 이롭고 유익한 것이다. 뼈 빠지게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알아채고서 뼈 빠지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다. 세 번째, 세상은 공짜가 없다. 유튜브가 공짜로 저는 유튜브 공짜로 보고 있거든요. 업로드도 공짜로 합니다. 세상에 돈도 줍니다. 네, 세상에 공짜가 있죠.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것이 바로 공짜입니다. 우리 가끔은 와이파이 같은 것도 어떤 곳에 가면 무료 와이파이를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도 공짜로 쓸 수 있겠죠. 4번, 아주 단순한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단순한 것이 전 좋더라고요. 복잡한 것이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장벽을 놓아버리면 더욱 쉽고 수월하고 즐겁게 항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념을 놓아버리려면 다른 유튜버와 비교하거나 와, 저 유튜버는 영상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배경을 어떻게 했구나, 뭐를 어떻게 했구나, 나도 노력해야지, 이런 걸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나 자체로 괜찮다, 나의 존재가 영감이 된다라고 저 자신에게 계속 얘기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시를 드리려고 이제 유튜브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단계가 500인데요. 제가 사랑의 단계에 밑줄을 그은 이유는 내가 이것이 되고 싶어서 이제 그어봤습니다. 용서하고 보살피고 도와주는 존재의 방식이다. 사랑은 마음이 아니라 가슴에서 뿜어져 나온다. 또한 세부보다는 핵심에 집중하고 부분보다는 전체를 다룬다. 진정한 시각이 사물에 대한 지각을 대체해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만물이 지닌 본연의 가치와 사랑스러움만을 본다라고 합니다. 궁핍한 사람들, 자, 돈이 없거나 아니면 무슨 에너지가 좀 없는 사람들은요, 에너지가 약한 탓에 여러모로 우리 기운을 뺏는다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기빨린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 때문에 궁핍한 사람들은요, 기운을 자꾸 빼앗으니까 사람들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니까 어디를 갑니까? 교도소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들의 사람들과 섞인대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깜빵에 있다가 나왔는데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러요.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 다시 깜빵에 들어가려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자,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릴수록 감정의 상태가 척도에 따라 점점 올라가 용기에 이릅니다. 의식 지도에서 용기는 200에 해당됩니다. 용기를 넘어서면 성과를 거두기가 점점 쉬워져 성공하고 힘을 덜 들여서 넉넉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요, 모든 생명체의 생명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동물들도 이들에 끌립니다. 기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주치는 모든 이에게 삶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기르는 능력을 별표할게요. 자, 아이를 기른다, 식물을 기른다, 동물을 기른다, 강아지, 고양이 기른다. 다 좋은 에너지입니다. 생명을 기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 됩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기르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무한한 칭찬을 해주세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척도 맨 밑에가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단계에서 맨 위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과 타인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다라고 해요. 근데 나 자신에게 정직한 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좀 알아차릴 수 있겠죠. 우리 의식 지도에서 이런 단계가 올라가면요. 낮은 의식 수준에서는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높은 수준에서는 자명한 것이 되면서 놀랄 만큼 명백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수치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말도 못하겠어요. 나 너무 창피해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200만 돼도 용기의 단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고 해볼만해. 해볼까? 라고 합니다. 완전 다르죠. 같은 세상인데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자부심 이런 것들을 놓아버림으로써 여기로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삶에는요, 비극적인 경험이 종종 존재합니다. 아무리 비극적인 경험이라 해도 모든 인생의 경험에는 교훈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경험 속에 숨은 선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요, 실직자가 회사에서 잘렸을 때 너무 슬픕니다.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 돈도 없는데 라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는 이전 직장은 성장에 방해가 되었으며 그 안에서 판에 박힌 생활을 했을 뿐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가 국민은행을 다니다가 퇴사를 11개월 만에 하고요. 되게 우울했습니다. 나는 직장 생활도 똑바로 못하는 그런 성실하지도 못하고 분노 조절도 안 되는 그런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그리고 막상 그만두고 나니까 월급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월급 160, 170만 원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 돈 그거 못 벌어서 어떡해. 그냥 참고 다닐 거. 육아휴직 할 때까지 있을 걸.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잘 그만둔 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선물이 많았음을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더 이런 연륜과 경험이 쌓이는 것 같아요. 자, 내가 나를 보는 대로 세상이 나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별표할게요. 자, 내가 나를 보는 대로 세상이 나를 보는데 이 결과를 내가 감수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나를 못생기게 보면 세상이 나를 못생기게 보고 내가 나를 능력 없게 보면 세상이 나를 능력 없게 봅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를 감수할 수 있겠냐는 거의 협박처럼 들립니다. 스스로 자신을 인색하고 옹졸한 사람으로 본다면 연봉 인상 목록의 첫머리에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해요.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잘 못해요. 저는 그것을 할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발표를 할 때 저는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에너지는요 어떠냐면 여러분은 제외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 부족하구나. 저 사람 못하는구나.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입으로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겸손하면 제외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겸손이라는 게 나를 가치 없게 보는 겸손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랑 성공한 사람은요 겸손해도 돼요. 부자랑 겸손, 그러니까 빌딩에 있는 사람이 저는 별로 성공하지 않았지만이라고 얘기하면 겸손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꾸 저는 없지만 부족하지만 자격이 안 되지만이라고 하면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가진 능력이 많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를 내 스스로가 바라봐야 세상이 그만큼 채워준다는 거죠. 이게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입니다. 자, 내 안의 큰 나와 내면의 위대함과 만날 때 내면의 완전성과 만족감,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때 우리는 세상을 초월합니다. 무한계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즐기는 곳일 뿐 나를 더 이상 휘두를 수는 없다. 나는 세상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남의 판단, 남의 비교, 남의 시기, 질투 내가 안 받습니다. 나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한계 인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요 라이브 방송할 때 춤추고 노래하고 목마르니까 물도 마시고 트름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즐기는 곳이에요. 나를 휘두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방구도 낄 것 같아요. 방구는 안 나와. 한번 껴줘야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 세상이 즐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깨어있을수록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건 선택이에요. 어디에 휘둘려 가거나 우리가 피해자가 되거나 내가 억울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선택했습니다. 억울한 일? 억울해. 그 사람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선택했어요. 춤 배우기라는 것을 예시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춤 배우기는요. 자부심을 기꺼이 놓아버림을 의미한대요. 예를 들면 춤을 우리가 배울 때요. 춤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춤을 이렇게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잘 못할까 봐 어때요? 아예 배우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허영심이래요. 나는 다 잘해야 해 라는 허영심이다. 난 춤을 막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춰야 돼. 말도 안 되죠. 이걸 놓아버리면 우리가 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춤을 아예 못 따라하고 바보같이 구는 나를 허용해야 되는 거야. 놓아버려야 되는 거야. 자, 인색함과 왜소함. 강습에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게 아까워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춤을 배울까 말까? 춤을 잘 추고 싶은데 네. 이 인색한 내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돈을 기꺼이 투자하고 난 춤을 배우겠어 라고 하면 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 내가 뭔가 선택할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이 있어요. 이걸 항복하고 나면 진짜 이유는요. 내가 거리끼는 것에 있다는 걸 아는데 내가 뭔가를 거리끼고 있어요. 이런 걸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무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부동산 투자 이런 거 얘기해 볼게요.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면 버벅거립니다. 네. 수익을 많이 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손해를 조금 볼 수도 있고 본전치기 할 수도 있어요. 허영심이에요. 난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해야 돼. 수익을 많이 내야 돼. 허영심입니다.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의 어떤 강습이나 그거에 대한 시간에 돈을 들일 인색함을 놓아버리고 돈을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네. 투자금도 좀 넣고 시간을 좀 보내고 이런 것에 항복을 하고 나면 무능력해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요 제가 아까 억울해라는 감정이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억울하고 착한 사람 프레임을 내가 만들어냈습니다. 남을 원망하면 큰 보상이 따릅니다. 나는 죄가 없어집니다. 자기 연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순교자나 피해자가 됩니다. 동정받는 사람 됩니다. 너 억울하구나. 너 불쌍하구나. 너 가엾다라고. 이렇게 불쌍하게. 그래서 원망의 가장 큰 보상은요. 나는 죄가 없는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은 나쁜 사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거죠. 죄 없는 피해자가 되는 것은 구미가 당기는 일이다. 라고 해요. 종종 경제적 보상까지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보상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을 원망하는 피해자가 되면요. 이 피해자는 리더가 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성공인이 되기 힘듭니다. 피해자는 어떤 위치예요? 받는 위치죠. 피해자는 힘이 없죠. 남이 동정해주면, 경제적 보상해주면 그대로 그만큼만 받는 사람입니다. 원망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뭘까요? 우리가 원망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는 점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같은 사건을 두고 계속 원망합니다. 평생.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은 그 같은 상황을 용서했거나 잊어버렸거나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기도를 하거나 절에 다녀서 해소했거나 아니면 잊어버렸거나 그런 식으로 해소한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해설자가 일자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를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별표 이거 해볼게요. 내게는 실업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하며 뉴스에 나오는 얘기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어때요? 나의 경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의 경제는 점점 좋아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억울함. 제가 억울함의 줄을 되게 많이 거놨어요. 제가 되게 많이 억울했기 때문에. 아이고, 그랬어요. 이 책을 다시 제가 보면서, 아유, 내가 억울했구나를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억울한 감정이 많이 든다면, 우리 부모님 나를 이렇게 키워서 억울해. 이런 남편을 만나서 억울해. 우리나라에 있어서 억울해. 뭔가 난 착한 사람인데 억울해. 라고 하시는 분은 이 영상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억울함과 마주할 때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내 감정에서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억울하냐면 적어보세요. 정확하게. 나의 학벌이 억울한지, 나의 외모가 억울한지, 뭐가 억울해서 내가 어떻게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지 적어보세요.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면 커다란 보상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고통이 따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누군가요, 나를요, 조종하고 이용하고 기만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나를 조종하는 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가까이 있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 이런 시도가 있으면 즉시 상대하라고 해요. 즉시 상대하지 않고 참으면 어떻게 되는 게 화병이 되는 거죠. 화내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앞에는 이렇게 분노를 아무데나 표출하면 상대방이 이제 분노를 이렇게 떠안는다고 했는데, 요건 좀 달라요. 내가 조종되고 이용되고 기만 당했는지를 알았으면. 무의욕에 빠지느니 화내는 편이 100번 낫다. 무기력,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했다. 막 이런 거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울면서 매일 배신당했어. 사기친 놈한테는 화내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마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 그 능력이 전해지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 자꾸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능력을 마치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숫기가 없는 사람이 숫기 없는 사람끼리 모여있으면 계속 숫기가 없어요. 용기 있는 사람 틈에 들어가면 용기가 확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나이트클럽에 가면 누구나 춤을 추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우리는요, 마음에 품은 대로 실현하기가 쉽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마음에 품을수록 두려운 일이 일어나기 쉽고 그 일이 다시 공포를 증폭시킵니다. 재수없는 생각은 재수없는 일을 창조하고요. 재수없는 일이 창조됐을 때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 삶에? 나 재수가 없네? 반복됩니다. 두려움이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음에 공포가 없으면, 두려움이 없으면 공포가 오지 않겠죠. 자, 그러면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는 법은 무엇일까요? 그저 함께 있으면서 사랑하는 에너지를 보내 감싸 안는 것으로 다른 이의 공포를 진정시킬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같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치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무서울 때 엄마를 찾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프거나 다치거나 무서우면 엄마를 찾아요. 엄마랑 같이 있기만 해도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엄마가 눈앞에 없으면 어때요? 너무 무섭죠. 공포는 사랑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라고 정신과 의사 제리 젠폴스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 방해되는 것을 놓아버리면 사랑하는 능력이 점차 좋아져 그 에너지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치유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점에 항복 기제는 가치가 있습니다. 항복 기제가 뭐냐면 항복하는 거예요. 두려움 놓아버리고 분노 놓아버리고 죄책감 놓아버리고 수치심을 놓아버리고 사랑에 방해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면 사랑이 남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살까?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놓아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책의 핵심입니다. 유머 감각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유머 감각은 그런 이미지가 웃길 따름이라고 해요. 하나도 무서울 것이 없다. 유머 감각은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를 놓아버리게 합니다. 트름을 하니까 너무 웃기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트름 하니까 너무 제가 재밌어요. 그래서 하루가 정화된 느낌입니다. 트름을 하면 누가 나한테 욕을 할까? 나를 밉다고 할까? 냄새 난다고 할까? 두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마이크를 통해서는 냄새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쵸? 실제로 만나면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의 공포심을 자극해 주머니에 돈을 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 사교육,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아이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협박을 합니다. 저는 이제 6학년, 4학년, 1학년 이제 올라가는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되게 놀란 눈으로 아이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다고요? 라고 놀란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요 뭐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를요 노예가 되게 하고요 우리의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택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면 여러분의 돈을 노리고 내가 주식 투자 도와줄게 수수료를 내봐, 내가 부동산 투자 도와줄게 돈을 줘라고 얘기하는 컨설팅 업자 옆에서 막 들러붙을 겁니다. 우리가 그 공포심에 휘말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나의 선택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죄책감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부 파악해 그들이 주는 해로운 영향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 좋은 엄마가 아닙니다. 나쁜 엄마예요. 이렇게 하면 너는 좋은 며느리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죄책감을 주는 것을 알아채서 그걸 파악해야 합니다. 죄책감을 주면서 통제하려고 하죠. 나한테 장사를 해먹으려고 하고 나한테 뭐 효도를 강요한다거나 그런 피곤한 일들을 끊어내고 나는 나의 일을 선택합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 욕망한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뭐예요? 빈익빈, 돈이 없다. 돈이 없어요.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는 그거 없어요 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나와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마음에 거리가 생깁니다. 10억을 벌고 싶어요 하면 10억이 저기 가 있어요. 그 거리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장애물이 됩니다. 한 푼도 없는데 10억을 원하면 언제 10억을 벌 거야? 라는 게 무의식의 창조제입니다. 에이 못 벌겠네가 창조가 돼요. 자, 그래서 차라리 6개월에 1,000만 원을 모을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6개월에 1,000만 원을 욕망하세요. 그럼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한 달에 167만 원만 모으면 되겠네? 만만하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낼 때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 그런 책을 내고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타이틀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던 바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욕망을 자꾸 놓아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놓아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진실이다 라고.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걱정 없이, 에너지 소모 없이, 노력 없이, 시행착오 없이, 노고 없이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이고 또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이고 억울해. 그것도 모르고 난 열심히 노력했네. 뼈 빠지게 했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억울해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억울할까? 그치? 여러분과 저랑 느끼는 감정은 완전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서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무의식은요, 우리가 스스로 가질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게 됩니다. 나를 부정하게 되면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별로야.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멍청해. 라고 하면 가질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남에게 쉽게 흘러드는 풍요를 무의식 중에 거부합니다. 빈익부, 부익부라는 말이 생긴 까닭입니다. 나를 왜소하게 볼 때요, 가질만한 것이 가난입니다. 가난이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의식에 의해 가난을 꼼짝없이 현실로 만납니다. 저는요, 몇 년 전에 아주 좋은 아파트를 미분양, 도안신도시의 트리플시티 5단지 미분양을 보러 갔어요. 남편이랑 온 가족이. 저층이 남아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요, 저는 대출을 받으면 그 집을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기가 버거워. 우리 형편은 버거워. 이 집은 너무 비싸. 우리에게 너무 비싸.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사지 않고요. 전세로 아주 낡은 재개발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나에게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7,500만 원짜리 이 빌라가 나에게 딱 어울려. 난 이 집에서 돈을 모아야지. 그게 저의 무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생긴 대로 삽니다. 그래서 내가 삶에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의식 상태가 매우 낮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요, 존재 자체로 빛나게 되면, 나를 존재 자체로 바라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나와 친해지려는 이유가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하는 일, 사회적 명성에 있지 않고 이제 내 존재 자체에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의 질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사회에서 나를 가리키는 말도 달라집니다. 공주님, 왕자님이 되는 거예요. 공주님, 왕자님이란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뭘 하거나 어떤 명성이 있거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열려있고 나누고 사랑하고 기꺼이 돕고 겸손하고 진심이고 깨어있는지가 목표입니다.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존재하는 상태의 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묶었습니다. 머리를 묶어도 존재하는 상태의 나의 질에 달라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또 변화하고 싶은 거, 인간관계 이런 거 있죠. 나한테 비판적인 사람, 나를 나쁘게 보는 사람을 이제 바꾸면 좋겠죠. 이런 사람을 골라보세요. 누가 나한테 악담을 퍼붓는지. 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한 까닭을 살펴보면 아주 값진 경험을 할 것이다. 나한테 비판적인 사람을 적어봐요. 내 남편. 내가 혹시 내 남편을 뭔가 알아주지 않은 것이 있나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존경하지 않았나, 내가 내 남편을 비난하지 않았나를 알아보면 돼요. 배우자가 잔소리하거나 이웃이 인상을 쓸 때는 내게 뭔가 말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항상 그렇듯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내가 자기들이 내 삶에 기여한 바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낀다. 내가 소중함을 알아주고 나면 그들은 잔소리를 멈춘다. 남편 고마웠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서 내가 그 돈을 재테크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어. 남편이 새 아이를 봐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이 우리 아이를 너무 잘 봐줘서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남편은 너한테 툴툴대고 나쁘게 말합니다. 저희 배우자가 잔소리 멈추는 법까지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첫 번째 영상 만들고요. 다음 영상, 두 번째 영상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기쁨으로 창조하는 법, 내 마음의 힘을 자유롭게 다루는 법, 원하는 것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님의 놓아버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